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. 부자가 되고 싶다면, 이 재테크에 성공하고 싶다면은 저는 반드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 마셔라 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.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죠? 기업이 성장을 해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고 그래야 나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이 과연 성장 가능한 국가인가?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?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니까 살기 좋은 나라고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제적 성장을 논할 때는 성장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희박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좀 냉정한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 이유는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. 대한민국 인구 감소 추세는 이게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죠.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국가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계 출산율 꼴찌라고 해도 무방한데 어쨌든 이 출산율은 작년까지도 계속 하락 추세였어요. 인구 구조 관련해서 이 팩트만 일단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출산율 0.7이고요.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를 사실 2030년경으로 통계청이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10년 빨리 재작년부터 절대 인구가 꺾이기 시작을 했죠. 그러니까 인구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다. 그 시기가 10년이 앞당겨졌다라는 거고, 그리고 통계청 예상대로 쭉 하면은 2050년에서 2060년경에 우리나라 인구는 1000만 명이 줄어서 4천만 명 수준으로 내려앉습니다. 그리고 총 가구 수는 증가합니다. 하지만 2039년 기준으로 2000가구 정도에서 한 2300가구 정도로 가구 수는 늘어나지만 이 늘어나는 대부분은 1인 가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노령 가구가 차지하고 있어요. 저는 이 인구 구조와 관련했을 때 이 경제적 부분과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언젠가는 정말 길게 내다봐서 우리나라 인구가 한 3천만 정도 되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좀 양호한 수준이 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인구 감일 문제도 해소가 될 거고 과당 경쟁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 과정까지 인구가 저점을 찍고 인구의 비례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상되는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내수 시장만으로 먹고 사는 기업 중에 적어도 인구 비례만큼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. 마찬가지로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도 그만큼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.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많이 변할 겁니다. 지금은 인구가 계속 늘어났고 가구 수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 허물고 더 높게 지고 집주인들은 돈 없이 재건축하고 재개발할 수가 있었죠. 하지만 이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재개발, 재건축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. 수도권은 사람이 줄지 않을 거라서 괜찮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수도권만 집중이 되고 지방은 소멸되게끔 정치가 가만히 냅둘 것인가? 사실 그렇게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. 그리고 뭐 가구 수가 늘어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거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나는 가구 수는 대부분 1인 가구와 노령 가구가 차지합니다. 이제 그 세대들은 사실 이 주택 수요에 그렇게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점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사라지는 뭐 영역 사실 굉장히 많겠지만 그만큼 이제 실버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대체를 할 것이다라는 논리도 있으나 실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60대에서 80대 이 연령층이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소비가 훨씬 더 왕성해진 건 맞지만 이게 또 80세 이상부터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시다 하더라도 소비 여력이 확 줄어듭니다. 그리고 그 이상의 고령층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내수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. 그러니까 요양원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 이 실버 산업이 사라지는 젊은 세대를 대처할 만큼 막강한 소비 파워가 없다라는 게 이제 현실이다라는 거죠. 물론 인구가 아무리 감소를 해도 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이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인구가 줄어도 생산성이 줄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%에 가깝다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 로봇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이 기계가 할 수가 있고 컴퓨터가 할 수가 있어서 사람이 줄어도 기술을 갖고 있고 해외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또 그리 높게 보지 않아요.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, 뭐 현대차 이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뭐 핸드폰을 못 만들고 반도체 못 만들고 차를 못 만들겠습니까?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
어쨌든 결론은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, 물론 변수는 많아요. 북한이라는 변수도 있고 이민 인구가 들어오는 변수도 있지만 오늘까지 이런 변수는 사실 현실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라는 게 현실이죠. 두 번째는 정치 문제입니다. 이거 뭐 사실 길림 말할 필요가 없는 분야죠.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 8, 90% 깎아먹는 게 대한민국 정치 수준입니다. 이게 한반도가 이게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선 지가 한 80년 됐잖아요.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어떻죠? 좌우로 나뉘어졌죠. 이게 언젠가부터 이게 더 심해져서 이게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그냥 적이에요. 이게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그냥 적입니다. 상황이 이러한데 과연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절대 할 수 없습니다. 이게 뭔가 정책을 내놓으면은 그냥 반대를 하고 또 여기서 내놓으면 또 이쪽에서 반대를 하는, 이게 무한 루프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코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? 당연히 안 되죠. 방해만 계속 되는 거죠.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대통령이 5년 단임제라는 거죠. 현재 단임제 국가들이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? 필리핀, 터키, 레바논, 코스타리카, 멕시코, 파라과이, 볼리비아, 온두라스, 칠레, 콜롬비아, 이 정도만 있습니다. 우리가 아는 선진국 중에서는 대통령 단임제를 하는 국가 별로 그냥 없다라고 보시는 게 무방하죠. 대부분은 계속 리더가 잘하면은 연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딱 됐어요. 처음에 1년은 일단 지난 정부에 있었던 색깔을 다 지운이라고 정신이 없어요. 1년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. 2년에서 3년, 4년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인데 3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? 뭐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첫 삽도 제대로 못 떠요.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짧죠. 그리고 마지막 4년은 레임덕, 뭘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는 절대로 이게 발전할 수 없는 구조예요, 우리나라는. 저는 이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나라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세 번째는 한중일의 관계입니다. 한국, 중국, 일본 이 세 나라가 잘 지내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가들이거든요. 기술 갖고 있지, 인구력 갖고 있지. 근데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세 국가는 절대로 융합을 할 수가 없어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. 유럽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유로존 이런 걸 통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시장을 만들고 미국과 아시아에 대응을 하는데, 이 아시아는 특히 이 한중일은 그게 안 됩니다.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고용의 유연성입니다.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고용 유연성 부분인데, 직장인 입장에서는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는 게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유연성이 높은 게 좋죠. 근데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고용 유연성은 높은 게 좋기는 합니다. 이와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말이 많죠. 고용 유연성이 높아지면은 불합리한 해고가 많아진다. 이 우려가 과도한 우려는 아닙니다. 하지만 어찌됐든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업의 경쟁력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이 장사가 잘 될 때는 고용을 쫙 해야 되고, 또 기업이 어려울 때는 사람을 자유롭게 또 줄일 수도 있어야 이게 기업이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,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 뽑아 놓으면은 쉽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막 확장을 해야 될 때도 머뭇거리게 되고, 또 어려울 때도 이걸 내보내지 못하니까는 또 비용이 낭비가 되고,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는 결국에는 한국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. 외국에 그냥 공장 짓고 한국에 투자할 게 있으면은 대부분 그냥 로봇과 컴퓨터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.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한국에 투자하지 마셔라. 굳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뭐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? 전혀 그럴 필요 없죠. 물론 저는 뭐 삼성전자, 네이버 기업들 갖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비중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 대한민국에 대한 비중은 채 20%가 되지 않아요. 나머지는 다 외국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고 있죠. 과거 데이터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왜 한국에 투자를 하면은 안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죠. 코스피의 20년 상승률과 다우지수 상승률 비교했을 때 그나마 코스피는 좀 선방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 한번 보세요. 코스닥 나스닥이랑 비교했을 때 엉망진창이죠. 그러면은 그래 미국에 투자고 중국에 투자를 하면 좋은데 세금은 어떡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내죠. 수익이 나야. 대한민국 비과세면은 뭐합니까? 수익이 안 나는데. 네, 오늘은 한국 주식 상황,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는데, 그래도 돈은 돈이니까 뭐 애국으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,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오로지 성장성, 그 가능성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대한민국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겠죠. 중간에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은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.